네, 자, TAT 2급 제43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정하신 분들 C43에 1 8개, 그 다음에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SY2번입니다. 합격률은 한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뭐 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 내 제도는 무엇인가? 자, 재고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에 대하여 회계 담당자와 준법 감시인이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 요거 앞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부패라든가 업무 태만, 요거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보호, 재고 자산 보호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도난이라든가 요거 방지하고, 그 다음 관리, 그 다음에 재고 실사, 요거를 수시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서 내부 고발 제도 및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좀 많긴 하죠. 자, 그래서 부정 적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내부 고발 제도인데, 자, 여기에 그 내용이 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상품 재고장에 대해서 앞에서 이론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선입산출법, 후입산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에 네 가지 중에 총평균법은, 자, 여기 보시면 매입한 것만 전부 다 금액을 더하고 거기에다 나누기 매입 전체 수량을 빼면 총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초재고도 매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매입 200개, 그 다음 요건 매출이고 매입 200개. 그러면 총 매입 수량은 500개가 되겠죠? 자, 금액은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 원. 그 다음 2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24만 원. 그 다음 200개 1,400원 하면 28만 원. 자,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62만 원 나오죠? 매입 합계액 62만 원 나누기 500개 하면, 자, 총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얼마에? 1240원. 1240원이 나옵니다. 근데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죠? 매출 150개였어요. 곱하기 150개. 그러면 얼마씩? 18만 6천 원.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자료는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자산이 취득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무형자산 취득 시 지급한 금액 200만 원.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가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 다음에 검사까지 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무형자산 사용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한 비용,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이미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직원들이 내부에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취득할 때 들어간 원가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만, 그러면 270만 원이죠.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오른 것. 자, 2020년 기초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은 2억 5천만 원, 대손충당금은 250만 원. 2020년 중 외상매출금, 자, 새로 발생한 게 5천만 원이고 외상매출금 중 8천만 원은 수금해 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상매출금은 2억 5천에 5천 더했다가 반대로 이번엔 수금해 왔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 8천이죠. 오히려 3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중 대손 처리대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이거는 아예 거래처가 파산해서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00만 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와요. 그러면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주식회사 항공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1%를 대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액보충법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야죠. 대손 충당금 25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요때 대손 처리됐죠. 300만 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얘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겠죠. 그러면 현재 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0.01 그러면 217만 원. 요게 바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자, 사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최소 30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사채 발행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2020년 1월 1일 주식회사 항공은 사채 액면금액 1,000만 원짜리를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이 조건으로 949만 원에 발행하였다. 뭐예요?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 그러면 요 사채를 산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를 904만 9천 원 주고 산 겁니다. 자, 그리고 발행일이 시장 이자율은 연 10%, 액면 이자율은 연 7%. 평상시에 사채를 산 사람들은 연 7%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할인 금액 90 몇만 원 되겠죠? 할인 금액에 요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챙기는 이자는 시장 이자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요거죠. 그러면 904만 9천 원에 대해서 10% 요거는 액면 이자율에다가 할인율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거를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이 금액에 실제 받은 금액의 10%를 부담합니다.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요걸로 감안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904만 9천 원 곱하기 10%니까 곱하기 0.1 하면 90만 4,900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자 비용은.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보조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취득 원가 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두 계획을 빼면 장부가액이죠. 근데 보조금이 있어요. 그럼 보조금은 또 보조금대로 별도로 감가상각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 유형자산에서 차감해 줘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빼야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상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분의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샀고 2020년 20년 기말에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면 그러면 요 100만 원을 빼야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현재 요걸로만 봤을 때는 400만 원입니다. 장부가액이. 근데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제로니까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빼요. 마이너스 20만 원 하면 얼마? 80만 원이 남죠. 자, 요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에서 요거 실제 요 80만 원 정부 보조금 빼면 우리 남는 건 순수하게 우리 거는 320만 원이야.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자, 7번 문제. 자, 그림이 나왔는데 다음 대화의 거래를 모두 회계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김 부장이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했더니 최 과장이 상품 매출 10만 원이 발생했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 얼마예요? 1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되겠죠? 이 대리는 어제 영업부 야근 식대로 5만 원을 지출했으나 아직 분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뭘로 처리해요? 식대니까 직원들 복리후생비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빼먹은 겁니다. 요거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손익계산서 가져왔습니다. 매출액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아까 얼마? 10만 원. 그 다음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회식한 거. 자, 요거 비용 또 5만 원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수익이고 요거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수익은 10만 원 증가, 비용도 5만 원 증가하니까 빼면 5만 원. 5만 원이 어떻게? 영업순이익이 5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증가하겠죠. 그대로 내려오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없음? 영향 있죠. 영업이익이 5만 원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매출 10만 원 증가? 매출 10만 원 증가는 맞아요. 영업이익이 10만 원 증가? 영업손익은 5만 원만 증가했습니다. 왜냐? 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 10만 원 증가? 이거 틀렸죠. 당기순이익 5만 원 증가는 맞아요. 자, 매출 10만 원 증가? 요거는 맞죠. 당기순이익 5만 원 증가? 예,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건 4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 구조 요 정도 하나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대화의 거래를 모두 아까 이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회계 처리 오류사항이다. 오류사항 반영 전 당기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류사항을 요거죠. 반영한 후에 2020년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가? 자, 요거 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차하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임차료 뭐예요? 비용이죠. 자, 비용, 기간 미경과분, 선급분 60만 원 계상을 누락하다. 그러면 지금 적어줘야죠. 적어줬을 때 어떻게 생기느냐. 자, 선급분, 임차료 비용인데 우리 월세, 연세로 지불한 거. 요거 장부상에서 선급분은 원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장부에서 빼야죠. 빼고 내년 장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듭니다. 왜? 내년 거 선급 요거는 내년으로 넘기니까. 그러면 60만 원이 비용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 대여금 돈 빌려준 거 이자 수익이죠. 이자 못 받은 게 20만 원 안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적으면 수익이 증가하죠. 20만 원. 자, 12월 급여는 비용이죠. 지급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자, 요거 10만 원을 적는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죠. 10만 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60만 원 감소, 수익이 20만 원 증가, 비용이 10만 원 증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볼게요. 비용은 요거 툭 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50만 원 증가한 거죠. 수익도 20만 원. 비용이 증가하면 이건 비용이 감소죠. 비용이 자, 실질적으로 요거 통 치면 다시 적어야겠다. 비용은 50만 원 감소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퉁 치면 이건 증가고 감소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50만 원 감소.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이익은 증가합니다. 50만 원 이익이 늘어나요. 수익이 또 증가하니까 또 이익이 증가해요. 그러면 요거까지 더하면 총 7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70만 원 더해주면 2,070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저도 설명하면서 참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폐업하는 경우, 그러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예를 들어서 뭐 8월 20이다.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그럼 8월이 들어간 게 1, 2, 3, 4, 5, 6, 7, 8, 9,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폐업일까지로 한다. 아, 요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개시일이니까 개시일 종료일이죠. 그러면 폐업한 날까지만.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이 포장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이건 아닙니다. 단순 포장은 포장만 하는 데는 제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들어오는 곳. 인천 부두로 들어온다면 인천, 부산항이면 부산. 그래서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이 소재지로 합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면 뭐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총괄 납부 과세제도 이렇게 있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자 단위 과세,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단위별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가업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재벌 그룹들이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세액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 매출액이 8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연히 10% 내야 되겠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 400만 원인데 내국 신용장 뭐예요? 영세율이죠. 곱하기 0%. 그럼 0원입니다. 얘는 10% 하면 80만 원 세금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돈 안 받고. 견본품 요거까지 세금 매기면 아무도 견본 쓸 수가 없죠. 화장품 샘플 같은 거. 근데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이 원가, 시가, 판매 장려품 요거 만약에 세금 안 물린다 그러면 우리 이거 판 거 아니에요. 그냥 판매 장려품으로 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엄청 세금들을 탈세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다른 조건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 안 합니다. 무조건 시가대로 판매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왜냐하면 또 거래처라는 건 똑같지만 여기는 무상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다른 어떤 조건도 안 붙이고. 근데 요거는 다른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품이다 해놓고는 몇 달 있다가 뒤에서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요건 매출액으로 봅니다. 곱하기 0.1 해서 20만 원. 그러면 80만 원, 20만 원 두 개 더하면 100만 원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당연히 10% 세금 내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공제받아야죠.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이 매입세액. 요거는 접대비죠. 접대비는 안 되죠. 자, 공제 못 받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지비. 정지비라는 게 뭐냐면 땅을 고르게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거 포크레인 와서 작업하는 거 있죠. 토지 관련은 이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안 되고요.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그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 사용했든 안 했든 원재료가 들어오면 이거는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3000cc 관련 수선비 매입세. 자, 3000cc, 1000cc 이상은 안 되죠. 매입 비용 또는 유지 비용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죠. 월급 받을 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상여금 받은 거, 근로소득 당연히 들어가죠. 해당하는 것, 예,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기본급, 상여금, 이거 다 들어갑니다.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왜? 학내에서 근로장학금 있죠. 요거 소득으로 봐서 세금 내라? 곧 밀란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안 되고요. 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안 냅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 건강보험료 내죠? 본인이 내는 거에 대해서 요거 부담하는 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요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인적공제 금액으로 얼마냐. 자,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해줍니다. 그 다음 배우자 공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얼마예요? 50만 원. 자, 이제부터 2배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자, 여기다 또 50만 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많이 해줍니다. 이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자,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진주 씨 여성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현황이다. 진주 씨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본인입니다. 종합소득금에 본인은 소득 상관없고요. 근데 여성분이죠. 여기 배우자, 남편은 있고, 근데 부녀자 공제가 되겠죠. 사업소득 금액 1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100만 원 오버되면 안 되고요. 자, 배우자 인적공제 됩니다. 본인 당연히 되고요. 김정연 동생 근로소득 총급여 1,000만 원이 있어요. 장애인인데 요 근로소득이 장애인도 연령 제한은 없는데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요거 안 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안 되죠. 자, 정태범 자녀 소득 없어요. 돼요. 그러면 3명이죠. 자, 15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450만 원 일단 되고요. 그 다음 본인 부녀자죠. 여성분이죠. 부녀자 공제 됩니다. 50만 원 추가. 그러면 500만 원이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 2020년도 종합소득 산출 세액입니다.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었다. 자, 이자 소득 금액인데 직장공제회 초과 반입 금액입니다. 이건 뭐냐면 직장공제회에서 상호부조 형태로 해서 직원들 월급에서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경조사가 있을 때 그걸로 경조사비 나가기도 하고 축의금도 나가고. 자, 근데 요게 반환되면서 자기가 불입함보다 이자가 있겠죠. 그 비율을 따라서 이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도 받게 되고. 자, 그러면 그 초과 반환 금액, 요거를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을 소득으로 보느냐? 이것까지 세금 물리는 거는 너무 야박스럽죠. 요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안 봅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 일용 근로자가 아니에요.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안 되고. 근데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건 소득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있고요. 기타 소득 금액 강연에 대한 대가인데 4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소득으로 잡아야 됩니다. 종합소득 계산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 500만 원이에요. 어쨌거나 요거 더하면 2천만 원이죠. 자, 요거를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느냐? 아닙니다. 종합소득 공제 요거 빼줍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이제 과세 표준은 1,500만 원이에요. 자, 1,500만 원에 세율을 곱합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 곱빼기가 되죠. 곱빼기가 넘죠. 자, 공인회계사회에서 주최하는 데서
풀이 방법이 그거는 그대로 실었는데 제가 방법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니까 1,200만 원까지. 자, 이걸 분리해서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지금 6%라 그랬죠. 곱하기 0.06. 자, 이게 얼마가 나오죠? 6% 하면 72만 원. 자, 여기다가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그럼 1,2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빼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 곱하기 0.25. 그러면 이게 45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17만 원. 자, 요게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것. 신용카드를 사용 뭐 다 하죠, 요즘은.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의료비를 썼다. 병원에 가서 그다음 미취학 아동 학원 보냈어요. 그래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다 쓰죠. 그거 두 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요게 또 아주 민감해가지고 교육비하고 의료비 요거 두 개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혜택을 다 줍니다. 그러면 이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 자, 취학 전입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안 돼요,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요거 아까 된다 그랬죠.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 이중 공제,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이거. 월세 세액 공제 이것도 안 되고요.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이 안 됩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요거 두 가지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질문 올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니까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질문 올리면 요 답변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어보시니까 알겠지만 뭐 그럭저럭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